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뭐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NFT나 가상화폐 등등. 혹시 작가님께서 하시는 자산 배분 전략에 이런 새로운 자산들을 편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 제 역시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고, NFT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메이저한 것들은 뭐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들을 보여줘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놓은 게 이미 있는데 그걸 이제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에 넣어도 될까, 혹은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 ETF를 자산 배분에 넣어도 될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대체 투자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실천하지 않는 건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제가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 암호화폐의 그 움직임에 있어서 매매의 자유로움이나 유동성 관점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투자 대상으로서 괜찮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아직 있어요. 네, 작가님께서도 역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검토 중이셨군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할 경우 작가님의 자산 배분 전략의 비율이 달라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편입하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단 MSCI에서는 이제 신흥국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만 FTSE에서는 선진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 움직임은 지난 20년 정도로 봤을 때는 이머징 마켓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MSCI 편입 이후에 한국 시장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달라질까에 대한 그런 기대는 사실 별로 안 하고 있는데, 편입이 실제로 되고 나서 뭐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의 뭐 주가 움직임이 뭔가 좀 달라지면 그때 가서 다른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편입되고 나서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있다가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쵸. FTSE에는 이미 선진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MSCI는 후에 편입이 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을 더 관찰한 후에 변경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작가님 그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해진 기간에만 리밸을 하시는지, 비율이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날 때 리밸런싱을 하시는지 작가님 리밸런싱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리밸런싱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실제 리밸런싱 하는 모습도 있고,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리밸런싱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리치고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제 자금 1억 원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장형의 1억 원 하고 있고, 홍춘욱 박사님은 리치고 안정형의 1억 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 리치고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동적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연금 계좌들은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들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날짜는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대충 월말 정도 되면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동적 리밸런싱이라는 그 리치고에서 하는 그 동적 리밸런싱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연금을 시작할 경우에 개인연금이 있고 IRP가 있고 ISA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 계좌에 각각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계좌에 집중하여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네, 네. 네. 제가 어제 강왕국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IRP, ISA에 다 돈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 자금의 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일단 뭐 마영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연금하고 IRP 합쳐서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 1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공짜니까 네,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분이 있으면 ISA 계좌에도 나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치식이나 적립식으로 검색을 하면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미 거치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가 쓰고 이제 남은 돈이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을 개인연금이랑 IRP에 나눠서 넣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거 자체가 현재 투자금 1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거치식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내가 만약 지금 100만 원 있는데 이걸 10만 원씩 매달 나눠서 넣겠다. 이렇게 하면 적립식이지만 매달 급여에서 남는 부분을 이제 연금이나 투자 계좌로 납입하는 거는 거치식이기 때문에 그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더 좋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당신은 이미 거치식 투자자입니다. 라는 게 네.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께서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는 거치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거치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셨고요. 그 연금 관련된 질문이 또 있어요. 요즘 노후 준비를 위해 마영굴책을 통해 연금 저축을 납입하고자 준비 중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이 청년희망적금 제도가 은행 기본이자에 저축장려금 포함해서 연 9%의 적금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연금저축은 아무래도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걸려서 연금저축과 적금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적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네.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만약에 연 9%의 적금과 유사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아마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오는 좋은 제도는 금액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 장려금도 준다고 하니까. 근데 적금 9%면 보통 적금은 예금 금리로 환산을 하면 혹은 투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 나누기 2 하면 대충 맞거든요. 적금 9%면 예금 4.5%짜리와 비슷한 건데 그러면 투자 수익률 4.5%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5%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긴 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익이 보통 나고 있어서 그 자산 배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금저축이 이제 목돈 필요할 때 해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주택 구입할 때도 도움이 되는 연금 투자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이제 그 영상을 짧게 요약해 드리면 연금 저축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넣어 놓으시고 목돈이 필요하실 때 담보 대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연금 저축 담보 대출. 금리가 3.2%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60%까지 대출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연금 저축만 얘기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이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1,400만 원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에 예를 들어서 매년 1,800씩 넣고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1,400만 원씩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집을 살 때든 아니면 결혼할 때든. 그래서 연금저축에 많이 넣어놓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금 담보대출이란 게 있어서 연금 계좌 평가 금액의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이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어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네오 선생님과 그 작가님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큰 도움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런 도움을 받는 현인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워낙 좋아하고요. 책에는 그 작가의 그 수많은 내공이 이 꼭꼭 이 싸매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좀 안 좋은 책도 웬만하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안 좋다 싶더라도 몇 문장이라도 건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투자의 대가들이 참 많잖아요. 혹시 네. 작가님께서는 그분들 중에 제일 존경하시는 분과 혹시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은 그 데이비드 스웬슨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연기금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예일대 연기금을 약 40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일대 연기금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 그 최고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분이 자산 배분을 과거의 자산 배분은 주식 채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데이비드 스웬슨이 그 예일대 연기금을 맡으면서 이 대체 투자라는 부부 분야에서 굉장한 이제 그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그 책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자산 배분을 40년을 해서 진짜로 제대로 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은 윌리엄 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번역했던 현명한 자산배분 투자자의 그 작가이신데 이분이 의사였다가 투자자로 완전히 변신했다가 요즘에는 막 역사에 대한 책도 쓰시는데 미국에서 투자 운용 혹은 자문 같은 회사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존에 이 금융업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말 솔직담백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두 분 말씀해 주셨어요. 데이비드 스웬슨과 윌리엄 번스타인. 윌리엄 번스타인의 If You Can은 작가님께서 블로그에 번역본도 올려주셨거든요.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읽으면서 되게 뼈 많이 맞았거든요. 예. 네,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현투방이라고 하는데 저희 방에서는 이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예제쌈리라고 해가지고 예측하지 마, 타이밍 재지 마,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사, 꾸준히 리밸런싱해 라는 이렇게 예제쌈리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 중인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어떤 투자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 중이실까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예제산이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예, 그래서 네, 조금 다른 거가 하나 있는데 저도 예측하지 않고 타이밍 재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리밸런싱 하는데 이제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사는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포트 내에 다른 자산 대비 싸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국채를 갖고 있는데 뭐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현재 내 포트 안에서 국채보다 싸네? 그럼 이제 국채를 팔고 주식을 사는 이런 식의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제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같은 예제선이셨군요. 네. 이제 작가님께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 대비 가격이 싸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안에서 다른 자산에 비해 싸면은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작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변동성을 즐기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자주 쓰지만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변동성이 요즘에만 큰 게 아니고 옛날에는 훨씬 더 컸었고 뭐 그런 거라서 2022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이런 얘기를 아마 매년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매분기 나올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이 원래 그런 거지 시장의 특징이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실제로 커지긴 커졌죠. 뭐 주식도 많이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뭐 다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제 포트 안에서 제 자산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하나씩 톡톡 튀어서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안 빠졌거나 그럼 그런 애들 가지고 일부 매도하고 많이 빠진 주식이나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예, 가끔. 네. 작가님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하락이 있는 시장에서 작가님께서 리밸런싱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냥 작가님께서는 리밸런싱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시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네.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연초 대비 그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럴 네. 때 리밸런싱 신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걔는 빠졌으니까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연말 3,200까지 이제 코스피가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또 리밸런싱 신호가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 내에서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럴 때 또 리밸런싱 하면 고가 매도하는 그런 순간들을 네,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자산 배분 전략 내에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그런 즐거움도 같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If You Can 아까 윌리엄 번스타인 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세 제도에 대한 투자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2023년에 이제 금융소득세가 생기면서 기존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고 배당이나 그 주식 외에 그러니까 채권 그다음에 해외 주식 그다음 골드 같은 상품에 대해서 15.4% 매매 차익 과세를 하는데 23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2% 세금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제 금액이 다 달라져요. 주식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리고 네, 기타 다른 것들은 250만 원인가까지 공제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세금이 이제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소액인 경우에는 안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금융소득세 영향을 안 받는 그 연금 절세 삼총사 그 마연골에 나오는 연금저축 IRP, ISA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 금융소득세 변화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개편 이후에 이 절세를 감안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는 아마 이렇게 뭐 리치고 앱을 통해서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서비스를 아니면 뭐 책을 낼 수도 있긴 한데 책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리치고 앱을 통해서는 아마 출시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세 3총사, 개인연금 저축, IRP, ISA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작가님께서 하시는 번역과 책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이제 글을 쓰고 번역을 하신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 힘든 점을 감수할 만큼 작가로서 언제 보람과 매력을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댓글 혹은 메일 받으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꾸준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살아가는 보람 같은 게 많이 느껴져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좀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도움받았다는 독자분들의 한마디면은 행복하시다고 하니까 저희 작가님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작가님께서는 이제 투자 성향과 다른 주식 서적 번역 요청이 들어온다면 번역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전혀 안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 네, 성향의 책이어서 이제 투자의 비밀까지 이제 제가 번역을 하긴 했는데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번역 그냥 책 한 권 쓰는 게 낫지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네 그리고 번역한 책은 잘 팔리지도 않고 네 아무튼 그렇긴 해서 노력 대비 너무 힘들어서 번역은 뭐 크게 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랑 성향이 다른 책은 제가 전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역은 어려우시다고? 네, 너무 혹시, 어렵습니다. 네. 네네,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엄청 고민해서 단어도 선택하셔야 되고 이러니까요. 네. 혹시 아까 잠깐 들었는데 작가님 출간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네네네. 지금 원고는 다 넘어갔고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 중이고요. 아마 다음 달에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이고요. ETF에 대한 뭐 약간 개론서 혹은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현물, 선물의 차이라든지 토탈 리턴하고 프라이스 리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기타 등등등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ETF 전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에 ETF 처음 공부라는 책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출간되면 저희 바로 사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법의 동굴리기가 되게 주식 투자, 주식 자산 배분 전략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주변에 많이 권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아쉬운 점이 2017년도 책이라서 지금 새로운 ETF도 많이 생겼고 시대를 반영하여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개정판 낼 계획은 없으실까요? 네. 특히 이제 마둥굴은 이제 상품 라인업이 많이 바뀌어서 좀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마영굴 같은 경우가 ISA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책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출판사랑 얘기 중이고요. 아마 네, 곧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법의 연금 굴리기도 이제 개정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미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50대가 미래를 대비하여 자산을 바르게 계획할 수 있도록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직 네. 50대가 안 돼가지고 네. 형님, 누님들이실 텐데 50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마영구를 보신 분들이 난 50대인데 나 어떡하냐 혹은 나 60대인데 나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50대나 60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럼 아직 50년이나 남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완전 한참 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도 시작을 해야 되고 연금저축을 50대에 시작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연금저축 50대에 시작하시면 되죠. 50대에 시작하셔가지고 55세에 받는 게 아니라 은퇴 준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연금에 납입하고 굴리고 굴려서 그래서 65세 혹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70세까지 일하시고 네, 그때까지 잘 연금에서 잘 돈을 굴려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뭐 찾아서 쓰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50대라고 해서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일하기 싫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30대나 40대나 50대나 똑같죠. 예, 똑같은데 네,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게 되게 기하급수적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대에 시작하셔도 예를 들어서 70대까지 하시면 20년을 굴리는 거잖아요. 20년을 굴리면 연 7%만 나와도 그 70이 법칙으로 계산해 보면 원금이 2배 되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을 갖고 계시면 연 7%씩 굴리시면 20년 후에 4억이 돼요. 4억.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가님께서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지민이랑 지효. 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투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교육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자녀 교육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빠가 뭐 수학을 잘했다고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되듯이 싸움이 전쟁 나잖아요. 예, 저도 여러 번 도전해 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 것 같고요. 자녀에게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도 뭐 돈 얘기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세뱃돈을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자산 배분으로 당연히 굴리고 있죠.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중3이 되는데 한 14년, 15년을 이제 세뱃돈 받은 거 이렇게 계속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금은 800, 9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용돈이랑 뭐 다 모아서 넣어놨고요. 수익금이 그러니까 현재 잔고가 한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내 세뱃돈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쭉 설명해 주죠. 주식, 채권, 해외 투자, 미국, 달러, 골드 이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더는 안 묻긴 하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이거 써버렸으면 뭐 게임기 사고 뭐 사고 만화책 사고 했으면 없어졌을 돈인데 굉장히 지금 큰 목돈이 되었다. 그리고 너가 대학교 갈 때까지 이제 아빠가 이거를 계속 모아서 굴리면 뭐 꽤 큰 돈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 네가 원할 때 이거를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용돈을 되게 적게 줘요. 예, 용돈이 많으면 사실 돈이 많으면 의지가 별로 안 생기잖아요. 뭐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용돈을 좀 짜게 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아이 교육비보다 연금부터 세팅을 하고 아이 교육비 그 다음에 쓰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원 안 다니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학원비가 얼마인지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애들이 놀라요. 학원비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관두라라고 얘기하고 대학을 안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현실적인 금액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뭐 큰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룸을 구해서 독립하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길래 원룸에 한 달 월세랑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돈을 대략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벌려면 네가 한 달 내내 편의점에서 알바를 뛰어야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좀 그냥 팩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교육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좀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솔직하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솔직한 아빠시네요. 네.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그 세뱃돈이나 용돈 이런 건 모아가지고 잘 투자를 해주시는 정말 좋은 아빠시네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작가님께서도 약간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전 자녀를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좋은 교육 방법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제 작가님께서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오신 투자자분들께 꼭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세상에 투자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투자 방법이 되게 다양해서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의 고수익을 노리는 건 대부분 잘 안 돼요. 모두가 원하지만 잘 안 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연금은 좀 따로 떼어서 이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연금은 어차피 개별 주식도 안 되니까 자산 배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운영 성과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 캐나다 연기금이나 기타 연기금들도 다 자산을 배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 성과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고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일단 연금은 하시고, 그 외에 추가로 일반 계좌에 있거나 이제 ISA 계좌에서 하시는 돈들은 뭐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가치 투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올인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도 아까 그 작가님의 마법의 동굴리기 포트폴리오로 연금 계좌 수익률 막 올렸었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법의 동굴리기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에 하나하나 다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연금술사 김성일 작가님의 투자 원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